안녕하세요. 반려견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서울시 동물행동연구회 소속 수의사 정병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달 4번째 일요일마다 반려동물 교실을 열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려견 이야기가 그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개는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를 키우기 전에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 그리고 개와 즐겁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개는 식육목의 객과의 동물입니다. 회색 늑대의 아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최초로 가축으로 키워온 동물입니다. 애완견이나 사냥견으로 이렇게 길러왔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개가 늑대의 후손이다. 늑대 중에서 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왔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일까요? 개와 늑대는요, 이미 10만 년 전에 유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가 늑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개는 사람하고는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미 1만 4천 년 전부터 사람들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개와 늑대는 이미 10만 년 전에 분리가 됐는데 사람하고 같이 산 건 1만 4천 년 전이니까 그동안에는 같이 살지 않은 거죠. 늑대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늑대로부터 분리돼서 개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곁에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 스스로 우리 곁에 있기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품종들은 보통 100년 또는 200년 이내에 새로 만들어진 품종들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는 그런 유전적인 어떤 변이들이 상당히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개들의 품종도 상당히 많은 수가 새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티즈 같은 경우는요, 섬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섬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말티즈 고유의 순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개들을 키울 때 사냥견으로 많이 키우고 목축견으로 많이 키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키웠던 것이죠. 그런 아이들을 누가 데려다가 그 아이들만 순종적으로 동종교배를 시켰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보면요, 그레이트 피리니즈 아시죠? 상근이라고 많이 유명한 개인데 굉장히 큰 개입니다. 그 개와 요크셔 테리어 같이 아주 작은 개가 유전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죠. 개가 개답게 살지 못하면 상당히 불행해지겠죠. 개를 개답게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동물원에 가셔서 동물원 동물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많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대부분의 동물원 동물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물들이 가진 본성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가서 동물원 동물들을 잘 살펴보시면 주로 그냥 누워 있거나 아니면 뱅글뱅글 돌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핥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상동행동 혹은 정형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본능대로 살지 못하고 굉장히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 개는,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들은 과연 개답게 개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개를 키우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개가 예뻐서 키우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가 불쌍해서 또는 내가 너무 외로워서 키우시게 된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개 중에는 아이들이 졸라서 키우시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개를 키우게 되었건 개는 우리 곁에서 보통 평균 15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5년 동안에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지켜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개를 데려다가 키우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워하죠. 급기야는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가장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반려견을 키우기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걔가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먼저 나는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되었는가와 어떤 게 나와 맞는 품종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결심이 서셨다면 적어도 8주 정도는 부모 그리고 형제와 같이 지낸 개들을 선택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분양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강아지의 사회화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강아지의 사회화가 완료되는 시기가 세무 몇 개월일까요? 자, 몇 개월일까?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개월이라고 그랬거든요. 3개월.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3개월이요? 네, 3개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개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엄마가 있으시죠? 자,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믿을 수 있고요. 그쵸?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기댈 수 있고, 나한테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그런 존재죠. 우리도 반려견에게 사실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것을 주는 엄마가 엄마의 역할이 전부는 아닙니다.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한 것도 주지만 또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르쳐서 다른 아이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나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화장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가리는 강아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죠. 가끔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키웠던 개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가렸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 가려요? 얘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정상적인 거고요. 앞에 키웠던 아이가 특별한 아이였던 거죠.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 없이 알아서 잘 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런 개들도 아주 드물어요. 그런 것들 역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해주고요, 밥 주고요, 이런 걸로 우리 반려견들한테 충분하게 다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그게 엄마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엄마가 되어서 역할을 하기에는 필요한 것들도 주지만 필요한 교육들, 얘한테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들, 앞으로 15년 이상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도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려견을 행복하게 키우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혹시 동물복지의 5원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동물복지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릴게요. 동물복지의 5원칙은요, 첫 번째, 굶주림과 쇠약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 불쾌한 환경에서의 자유. 세 번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네 번째, 공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굶주림과 쇠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굶주림과 쇠약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밥을 안 주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다만 너무 많이 주셔서 비만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간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간식도 많이 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간식의 적정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간식의 적정량을 알고 계세요? 간식의 적정량은요, 하루 주는 사료량의 1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작은 말티즈 같은 경우에 그 고기 스틱 같은 거 하나만 줘도
금방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식을 많이 주시면 당연히 개는 좋아하죠.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얘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간식이라도 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밥을 안 먹어서 간식을 주는 건지, 간식을 줘서 밥을 안 먹는 건지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이 반려동물 행동학 연구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을 하려고 보호자분들을 설득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간식 부분. 이미 많이 주십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얘가 간식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서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먹어, 이런 식으로 굳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식량을 많이 줄이시고요. 하루에 전체 사료량의 10%를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한 번에 간식 주실 때 적정량은 어느 정도냐면 새끼 손톱의 반만한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적정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연히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잠자리의 제공,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두 번째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 정도로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자, 반려견들한테 적당한 잠자리는 어느 걸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크레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레이트 알고 계세요? 크레이트라고 하는 건 항공용 케이지를 말을 하는데요. 보통 아늑하고 약간 동굴 느낌의 나는 그런 잠자리로서 크레이트가 굉장히 적정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처음 데리고 올 때부터 크레이트에 넣어서 데리고 오면 가장 좋고요. 그럼 가장 익숙하게 크레이트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레이트에 익숙하게 하지 못했다면 데려오기 전부터 썼던 이불이나 아니면 방석, 장난감 등을 크레이트 안에 넣어 주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크레이트 안에서 맛있는 간식을 준다던가 장난감으로 놀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도 익숙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건요, 억지로 넣게 되면 당연한 얘기죠. 억지로 크레이트에 넣고 잠가버리면 그건 감금입니다. 가둬두는 거죠. 그러면 크레이트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이트는 항상 열어두게 되고요. 그리고 크레이트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강아지한테는, 개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하나 생기는 셈이거든요. 우리가 크레이트를 쓰는 목적은 개에게 안전하고 자기만의 방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예방접종 혹은 귀병, 피부병, 배탈이 났을 때 치료해 주는 거, 이런 류의 메디컬 케어를 의미를 합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건데요. 사실 반려견 놀이터까지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놀려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평균 개는 15년 정도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년 정도 산다는 얘기는 노령견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메디컬 케어를 해주시는 것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 상태의 관찰을 해서 얘가 더 큰 병을 얻기 전에 아주 초기 상태에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다면 아마도 보호자분들 곁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공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키우는 애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PTSD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개에게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속적으로 공포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들 중에 미끼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미끼개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미끼개는 어떤 개냐면요, 투견 아시죠? 네, 저는 투견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 투견하는 개들의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개의 공격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개를 미끼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개는 항상 투견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위협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신병이 걸리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애들한테만 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지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걔를 체벌을 한다면 역시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호자분들하고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거든요. 분리불안하고 공포증이 있는 아이들, 천둥이나 번개가 쳤을 때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도 우리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걔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애 같은 경우는 그런 천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입힐 수 있는 옷들도 나와 있어요. 그 옷을 입히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안정제, 혹은 안정제라고 표현하면 다들 싫어하시는데요. 안정제는 항불안약, 불안감을 낮춰주고 걔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요, 뉴런에서 변화가 와서 훨씬 더 신경질적인 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을 막아줄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약들을 먹여주는 것만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견의 경우에 어린 강아지를 우리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강아지는 당연히 낯선 환경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인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가 개답게 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개다운 삶이란 어떤 건가? 어떤 것이 개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개다운 삶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는 집단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엮어서 말을 하자면 여럿이서 같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개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 본능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하고 살게 되면 그 2가지 본능을 우리가 제대로 충족시켜주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사료가 나오고요. 다른 개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본능을 우리가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산책을 우리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산책을 나가면 대소변을 보러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얘가 대소변을 보면 잘됐다 이러고는 바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건 산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화장실 잠깐 보게 하는 거고 걔에게는 전혀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산책은 아주 좋은 사회화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극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예방접종을 5차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면역력이 충분해지면 그때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를 잘 살펴보면 이미 최소한 4개월 아니면 5개월 정도는 됐을 때입니다. 이미 두려움이 생겨버렸죠. 나가면 무서워합니다. 차도 무섭고요. 사람도 무섭고요. 개들도 무서워요.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산책 나가는 걸 힘들어하는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2번 정도 접종을 하고 나면 바로 나가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방접종 끝나지 않아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병 걸리면 어떡해요? 이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빠르게 이미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30만 마리를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0.2%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0.2% 굉장히 적은 수치죠. 나머지 99.8%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99.8%한테 줄 여러 가지 사회화의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걔들이 빨리 나가서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개들, 다른 사람 관계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후에 걔가 10년 이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어도 2번 정도 접종을 했다면 외출을 바로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놀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놀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놀이는 자견들끼리, 강아지들끼리의 놀이는 첫 번째로 사냥 행동뿐만 아니고 집단 행동의 욕구도 같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견끼리 놀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견들끼리 보면 엎치락 뒤치락 서로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는 힘에 대한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견들끼리의 놀이는 에너지를 발산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에 따르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견들은요, 놀이를 엄청 좋아해요. 먹는 것만큼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노는 거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기가 아주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에 따르는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놀기 전에 먼저 앉게 합니다. 앉게 해서 앉으면 그때 놀아줍니다. 굉장히 잘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노는 게 즐거우니까요. 앉으면 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앉습니다. 그리고 놀다 보면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면 안 놀아줍니다. 진정해야만 놀아줘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진정해야만 놀 수 있다는 것도 금방 배웁니다. 그러면 역시나 진정하는 법도 금방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개들이 즐겁게 놀 때 개들의 뇌에서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즐거울 때 나오는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돌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개들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됐을 때 같이 놀아주는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놀아주는 대상을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개를 가족처럼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가족처럼 키우고 계시는데 가족이라고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를 사람처럼 대하세요. 개가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얘를 굉장히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동물학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어떠한 대상이든 간에 의인화 하기를 참 좋아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많이 범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개의 행동에 대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 방식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를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개가 개다운 인식이 있고 개다운 본능이 있고 개다운 어떤 생활 방식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만 우리가 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앞에 그렇게 실수하는 개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개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30분만이라도 보호자하고 놀 수가 있으면 아마도 그런 실수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개가 정상 행동이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는 뭐든지 파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파기를 좋아하고 집에 있는 화분 같은 거 많이 파죠. 마당에 있는 집은 마당을 많이 파놓기도 합니다. 개가 파는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데 우리한테는 못마땅한 행동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못마땅하니까 혼내고 거기서 끝, 이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를 15년 동안 책임지기로 하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는 애들한테, 화분을 파는 애들한테는 대체 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대체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다른 행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땅을 파는 아이들한테는 양동이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양동이에다 흙을 채워서 중간에 간식이나 껌, 장난감 뭐 이런 걸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걔가 그걸 막 파면서 안에서 장난감이 나오거나 간식이 나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대체 행동을 하게 해줘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발이 흠없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넓은 고무다라 있죠? 고무통 같은 거에다가 페트병들을 채웁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페트병들, 빈 페트병들을 채우고 사이사이에다가 간식과 장난감을 넣어 놓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주고요. 그런 욕구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짖는 거. 짖는 문제로 곤란하신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자, 걔는 왜 짖을까요? 우리가 맨날 걔들한테 짖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는 왜 짖을까요? 걔한테 짖는 것은 굉장히 최소한의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 앞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집 안에 있는데 택배가 오거나 배달이 오거나 이런 게 와요. 그러면 걔가 먼저 짖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서 짖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럭키라고 얘기를 할게요. 럭키 조용. 그만해. 아, 시끄러워. 그만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이럴 때 보호자는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걔가 밖에 사람이 있을 때 짖는 이유는요, 자기가 밖에 사람이 왔다는 걸 먼저 알아요. 먼저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호자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확인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걔는 여기 누가 왔어 이렇게 짖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에 보호자는 먼저 걔의 그런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을 해주죠. 아, 그래 럭키 누가 왔구나. 그러고 걔가 짖는 대상을 향해서 갑니다. 문 앞으로 가죠. 가고 나서 확인을 하고요. 확인하는 동안에 걔한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럭키 택배가 왔어.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앉도록 요구합니다. 당연히 앉는 교육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는 건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니까. 그래서 럭키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만약에 그 상태에서 걔가 앉으면요, 바로 간식이나 장난감을 줍니다. 잘했어, 고마워 럭키. 이러고는 자, 여기 내 장난감이야. 이렇게 주는 거죠. 걔는 자기 욕구,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걸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걔가 짖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걔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어떤 대상한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관계는 악화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앞에서 제가 개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 좋은 건데요. 하나만 맞추셨어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집단 행동 그리고 사냥 본능, 이 두 가지를 무엇과 무엇으로. 그거는 이제 놀이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만 더. 무엇과 놀이. 무엇? 간식이요. 간식이요? 아, 간식. 훈련이요? 아, 뭘까요? 사랑? 우리 데리고 뭐 하잖아요. 뭐, 네.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네. 네, 맞습니다. 산책. 산책이라고 하신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산책하고 놀이입니다. 산책과 놀이로 개들의 기본적인 본능인 집단 행동과 그리고 사냥에 대한 본능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개를 대할 때 너무 사람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으로 대하지만 정말로 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개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개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를 개다운 인식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개다운 동기가 있고 개다운 본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개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개하고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 아까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면 감정이 안 좋아진다 그랬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 얘하고 나 사이에 어떤 좋은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